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8차 볼게요. 8차. 자, 8차 그 1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교수 학습 활동과 관련된, 그 역사를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 어떤 걸 중점에 따라서 교수 학습 방법이 달라진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색 책과 검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초에 관련돼서 객관식 때 2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 13번 한번 13페이지 펴보세요. 역사 인식 방법과 교수 학습 방법 이렇게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검은 책에 있는 내용들 정리했어요. 김한종 씨 책 내용 중에 내용인데 자, 역사 인식이라는 건 역사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딜 더 중점적으로 여기냐에 따라서 교수 학습 방법이 달라진다. 4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실제 일어났던 역사를 사실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특징은 보편적 지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 교사는 주로 문답, 비교, 유추 같은 강의식 수업을 주로 해요. 예. 그 다음 인과적 이해는 이제 역사는 인과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떤 방법을 이제 생각하냐면 교사의 어떤 설명식 수업이나 탐구식 수업, 특히 탐구식 수업은 뭐하고 관련돼 있죠? 사료학습하고 관련돼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어떤 교사는 이제 인간의 행위를 할 때 내면을 더 중요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는 인간의 행위로 이어졌으며 그 행위와 동기와 이유가 중요하다. 그러면 만약 교사는 어떤 방법을 할까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역할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신문 만들기, 역사 모형 만들기 같은 교수 학습 방법을 사용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 기억할 것이 이제 그 학습 방법 추체험하고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의 차이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역할극 나올 때 할 텐데 추체험이라는 것은 역사를 행위자가 되어서 직접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는 해보는 게 아니라 그 재현처럼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역할극이면 어디에 속하겠어요? 추체험이에요? 감정이입적 역사이에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추체험이죠? 왜냐면 자신이 직접 해보는 거잖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역사평가라는 것은 자신이 그 기존에 알고 있는 역사 사실과 관련된 지식, 역사관, 사회관, 가치관을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가치 판단을 전제라고 했죠.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은 이제 논제형 토론식 수업, 토의형 수업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를 어디에서 중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 달라진다. 예전에 한번 2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이제 볼게요.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거기에 이제 그 내용에서 예문은 이자겸의 난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자겸 난이 이제 어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적어놨고요.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최교사, 박교사, 이교사가 이제 각각 교수학습 활동 내용을 보면, 자, 교수학습 내용에서 묘청이 난이 일어난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객관적 지식의 객관성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교사의 설명 방법을 강조하는 건데 이때 이제 기억을 돕기 위해 설명 기법들. 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비교, 유추, 연상 같은 것도 쓰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박 교사는 이자겸의 난과 모청의 난까지 주요 사건 분석, 인과관계를 중요시해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의 교수학습 방법인데 여기에서 강의식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외시키고 그러면 강의식 제외하고는 뭐가 있어요? 사료학습, 탐구학습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들어갈 걸 써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추천과 감정이입 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제자학습과 관련된 것들을 쓰라고 했잖아요. 제자학습은 자기가 직접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역사신문 만들기, 역사 모형 만들기 같은 것들 쓰시면 돼요. 그리고 기획과 니은의 차이점. 추천과 감정이입적 이해의 차이점, 아까쯤 얘기했죠. 추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역사 행위에 대해서 역사의 사건이나 형성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이고, 감정이입적 이해는 이제 과거 행위자 입장에서 역사를 생각해 보는 거야, 머릿속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 행동이냐, 생각이냐, 이런 차이점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쓸 때, 감정이입적 이해를 이제 쓰라고 이제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줄쳐놓고, 과거 행위자 입장에서 역사 사실을 생각해 봄으로써 역사 사실을 이해하는 게 뭐냐? 이랬으면, 감정이입적 이해를 써야 되냐, 쓰겠어요? 재현을 써야 되겠어요?
이거는 재현 쓰면 안 되죠. 감정이 좀 이해했어야 돼. 재현을 쓰려면 뭐가 붙나요? 컬링우드가 많이 들어가야 돼. 컬링우드가 제시한 방법론 입장에서 쓰라면 재현이 쓰는 거고, 뭐 감정 입장 해갖고 쓰라면 이걸 써야죠. 왜냐면 똑같은 형상이라도 물어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역교동 공부하실 때 제일 못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비슷한 걸 갖다 다 붙여. 인물, 뭐 예를 들어서 역할극하고 인물학습 비슷하잖아요? 갖다 붙이고 문학작품과 내러티브 갖다 붙여. 물론 이게 연관돼 있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건 시험이에요. 개념화시키고 개념 구분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지 마세요. 유사한 걸 갖다 붙이는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이 명확하고 어디에 맞춰서 초점을 물어보고 있는가를 지금 정확히 알고 써야 돼.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보면 이거는 뭐냐면 강상개발이죠. 이제 조선시대 때.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올 때 됐어요. 이것도 예전에 한 11년 기출문제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라든지 한국사 능력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냈는데 제가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걸 통로에 보면 교과서에 통로에 보면 그 조선후기 때 강상 경험을 좀 이해를 못하게 적혀놨어요. 왜냐면 이게 뒤죽박죽 막 적혀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4페이지 펴보세요. 조선시대 강업, 여기 정리해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15세기, 뭐 16세기는 각자 보시고, 이건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오니까, 나오면 조선 후기 때 나오겠죠? 17세기 때를 이제 보면요. 이때 이제 양난 이후죠. 그래서 조총하고 하약이 필요하니까, 일종의 총액제를 실시해서 각 고을에 위임을 시킨 거야. 근데 이제 그것을 각 고을에서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날 아웃소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상인과 수공업자들에게 이제 무기질을 하고, 그래서 이제 효율적 더하기 위해서 5군형이 이가를 내요. 그래서, 오늘날 군산복합체처럼, 군이 국방으로 산업을 하는 거야. 중국도이나 북한도 그렇죠? 군대에서 산업도 하고 그러잖아? 무기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군대가 관항을 하죠. 5군형에서. 그리고 이제 강간제도를 실시를 해요. 강간제도 이제 해갖고 거기에 내려가서 이제 강산 개발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효종 때부터 시작된 게 설점수세제예요. 그래서 설점수세제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체은간제, 두 번째 벌장제, 하나는 또 물주제. 자, 체은간제 때는 이제 호종 때 실시한 건데, 이때는 응채굴권과 징수권을 호주에 이관시켜요. 그러니까 의부가 납을 구별시켜. 납은 주로 이제 오군형이 이제 강간제도를 해갖고 하는 거고, 그다음 은은 호주로 이관을 시킨 거야. 근데 납은 왜 그러냐면, 납은 뭐의 원료죠? 총알의 원료죠? 총탄을 쓸 때 납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납을 쓰면 안 돼요. 금지돼 있어, 국제적으로. 왜냐면, 납을 쓰면, 이게 맞으면, 납탄을 맞으면, 썩어. 개살시켜. 그래갖고, 이게 비인도적이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굴이나 이런 걸 쓰거든요? 총알을? 예. 뭐, 근데, 납을 쓰든 굴을 쓰든 맞아 죽는 건 똑같은 텐데. 자, 하여튼, 그걸 이제 하고, 은채굴 거는, 호조에게 하는데, 요때 이제 설정과 수세의 주체에 따라서 이제 체은간제, 벌장제, 문주제 나누는데, 설정은 뭐냐, 점은 뭐예요, 일단? 강산 시설문이죠. 이건 누가 만드냐면 부상대구들이 참여시켜요. 이거 수세는 체은간이 하는 거야. 중앙에서 파견내. 근데 문제는 이 부상대구대 아직까지 17세기 중반까지는 그렇게 그 자본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잘 참여가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왜 참여가 안 돼, 했냐면, 그 돈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 왜 설정을 부상대구들에게 이제 하려고 했냐면, 조선전기 때 국가가 동원을 하려고 했더니, 뭐냐면, 피역 저항이 너무 크거든. 그러니까 역을 동원시키고 강산개발했던 농민들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누구한테 넘기려고 그냥 부상대구도 해가지고 돈을 주고 고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거든요. 초창기 때는. 그러다가 수세는 체은간이 하고, 이건 이제, 좀 어중중한 태도를 했다가, 숙종 때 벌장제를 실시해요. 이때부터 교과서나 나오죠. 통론이나. 별장계가 뭐냐면 납징수권을 다시 음납징수권 호조 다 갈아내. 왜 그러냐면 은과 납은 서로 연결돼 있어. 예. 왜냐면 납에 은이 같이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지법을 이렇게 분리시키잖아요. 근데 은에 관할 거는 호조가 갖고 납에 관할 거는 오군을 하면 이게 잘 안 되죠.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호조 통합을 시키고요. 그때 이제 호조에서는 한양 부상대구와 연결된
별장들을 파견해요. 그래서 별장의 설정과 수세를 다 담당해. 그래서 강산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세금도 걷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나면, 지방에서 이제 뭐냐면 강산 개발을 했는데, 이 모든 세금이 다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앙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가나나 이런 데서는 좀 불만이 있는 거지. 이걸 좀 강산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 지방 세수를 좀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18세기 때부터 어느새 상인 자본이 성장했기 때문에 지방 상인들과 이들이 유착이 돼. 그래서 잠체를 내요. 잠체는 뭐예요? 몰래하는 거죠. 예, 불법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강산 개발 금지 정도 내고 그래요. 막 거기 강산 개발에 막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잠체도 해해지니까. 그러다가 영조 때 18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제 물주제가 시작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 물주제는 종전에 많이 많았던 별장제를 폐지시키고요. 이제 수령 설점 수세를 어떻게 하냐? 설점은 누가 하냐면 물주가 해요. 물주 상인 물주가. 그리고 수세는 누가 하냐면 수령이 하는 거죠. 그래서 수령이 징수해서 일본은 지방 세금 놔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남 세금은 그 중앙 올리고 호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물주가 이제 설정하지만 실제 물주는 자금만 내주고요. 실제 강산 개발은 누가 할까요? 그 밑에는, 덕대 또는 용주가 해요. 그러면서 자본과 경영이 분리돼.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체은간제, 별장제, 물주제. 그래갖고 이제 이런 제도가 설정수세제가 셋으로 나눈다. 설정과 수세의 주체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 설정수세제가 언제 폐지되냐면, 이거 꽤 뒤에 가다가 고종 때 가서 폐지돼요, 이거. 그래서 그 통독만 읽어보면 마치 설정수세제가 별장제만 하고 물주제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돼 있더라고. 잘못된 설명이고, 설정수세제는 이렇게 세 식으로 나누고요. 그거는 이제 그 국편이라든지 거기 브레티크 사전 있죠. 거기 검색해보면 다 나와 있어. 이렇게 나눠 있어요. 예. 그래서 교과서나 통독만 읽고 하면 이게 뭐냐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이게 막 틀린 내용이 아니라 띄엄띄엄 설명돼 있어. 중간중간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문제 보면 다음 당시 기획의 개발이 많았던 경제적 배경을 써보고, 그 다음 니은의 제도의 명칭을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 당시 디귿의 개발 및 채굴 과정을 자본과 경영의 분리 측면에서 두 줄 이내에 써보고 징수 주체가 누군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은연은 뭐야? 은강산이죠? 은강산이 많았던 이유가 뭐야? 그때 중국과 무역에서 은이 결제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16세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니은의 명칭, 백성들이 모집하여 채굴할 거 허용하여 세를 바치게 한다. 이걸 설점수세제라고 쓰시면 돼요. 설점수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B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물주제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 볼 수 있는 게 정조실록이죠. 이미 시기적으로 이제 영조 때 넘어간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그때 물주제에서 설점수세 때는 개발은 이제 그 내용을 쓰면 그 강산 개발업자인 덕대가 상인 물주로부터 자금을 받아 채굴업자, 채굴 노동자, 재련 노동자들 고용해서 분업과 허벌을 통해서 강산물을 채굴한다. 이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징수 주체는 누굴까요? 이때는 물주제에서의 그 징수 주체는 수령이죠. 네, 그래서 수령이 징수하잖아요. 그래서 수령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수령 징수제. 만약에 별장제 징수 때는 별장, 호주에서 파견된 별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는 이제 그 토지개혁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토지개혁법. 강연에서 중화인민국 정치협상 정역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하여튼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거죠. 정역 관련된 내용. 예. 그러니까 다음 강령과 관련된 단체 명칭을 말해보고 이 강령에서 포함했던 체제를 써보시오. 그리고 기획과 관련된 특징을 토지 몰수 및 분배 과정 측면에서 한 줄 이내에 쓰고 이 토지 개혁의 한계를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그 강령에서 포함한 체제는 뭘까요? 예전에 이제 이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 자본주의 사회주의 넘어가는 무슨 단계죠? 신민주주의 사회체제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고. 자, 이 강령의 명칭, 강령과 관련된 단체 명칭이 뭐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이걸 뭐라고 해요? 정협.
그래서 이제 여러 세력들이 모아가지고 만든 그거 지금도 있어요. 정형화법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기획과 관련된 토지개혁법 관련된 요번에 따서 한번 문제 만들었는데 토지 몰수 분배 과정 몰수 및 분배 과정 측면이었는데 몰수와 분배 과정 보면 이제 토지개혁법의 내용을 보면요 그 뒤에 만들어진 지주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해서 지주를 포함한 분농가 중농 빈농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균인에게 분배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무상 분배 무상 몰수 균등 분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간조감식법이다 해가지고 그 당시 제2차 국공합작 때는 이제 간조감식법을 잠깐 후퇴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1950년 넘어가서 내전기에 들어가면서 해방구부터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통치했던 구역부터 뭘 실시했냐면 토지개혁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토지개혁법 때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거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 한계는 뭐냐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경작권만 준 거고요. 소유권이 아니라 이거 토지 공동하게 분배하다 보니까 다 영세농약.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공업화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죠. 그러니까 뭘로 나아갔다? 인민공사운동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집단화죠. 그래갖고 이제 답을 이제 어떻게 쓰냐면 분배된 1인당 경제 규모가 너무 작아서 개인 경영 대신에 결국 집단 농업으로 나갔다. 이게 인민공사 방법이죠. 이게 이제 사업은 아시아사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 꼭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요번에 그 들어가신 교수님이 아마 현대사, 중국 현대사 부분에 가기 때문에 근대사 부분은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현대사 나오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주로 이제 그 강조하는 부분이 중국 그 공산당, 그 다음에 신해혁명 부분 있죠? 이런 거, 손문 활동, 이런 데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또 뭐냐면 들어가는 교수님들이 이게 사회문화 아시아사를 꼭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 내고 예문도 내고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도 여기에서 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 부근에 있는 것들 좀 듣보잡 같은 주제들을 찾아가서 공부를 해주시는 거 좋고 그리고 제가 3회 때인가 거기에 파일을 준다고 제가 이제 강의 듣는 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다 듣고 있을 거예요. 네, 파일을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그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비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파일 보내드릴게요. 못 받으신 분들 위해서. 근데 우리 카페가 이제 나눔과 공유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걸 공유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분 그럼 경찰서 끌려가요. 절대 안 되고 혼자서 보시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냥 아는 분들에게만 보여주세요. 그냥 나눠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자 이 4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건 헨리 2세의 정책 관련된 거죠. 예전에 클라운드 기본법 있죠. 조낭의 이제 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예전에 기출문제 냈던 걸 한번 냈어요 또. 자 그러면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보면요. 제가 이제 1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그 15페이지 보면 이제 헨리 2세와 존 이렇게 있는데 헨리 2세는 그 앞에 이제 그 무슨 왕조가 있었죠? 노르만 왕조가 있었죠? 노르만 왕조의 이제 가계가 끊어지고 반계 혈통인 플레테지네트 왕조를 개청했던 거죠. 그 왕조가 이제 오탄데 좀 집어넣으시고 자 거기 헨리 2세의 업적 중에 뭐냐면 클라랜드 헌장을 공부해서 교회를 통제했다. 특히 교회 사법권들 이제 통제를 했고 근데 있지만 자기 친구였던 베케트 캔터베리 대주교를 임명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저항하는 과정에서 왕의 측근에 의해서 제거당하죠. 그래서 반발 여론이 크니까 결국에는 클라랜드 헌장을 철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 재판권 통제를 실패했지만 이 사람이 영국 고유의 보통법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내요. 그 총론이나 그런 내용들 보면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클라랜드 헌장 내용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것도 이제 내용이 뭐예요? 성직자도 범법 시에는 교회 법정이나 국왕법정에서 법정이 아니라 국왕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아니다라는 말 써주셔야 돼요.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조낭인데 조낭은 이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실정했죠. 특히 이제 프랑스령을 대부분 상실했다는 거. 그 사람이 이제 문제점인데, 나중에 대원장의 예전에 한 번 성격 물어봤죠? 이 사람은 그 대원장은 뭐예요? 특권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봉건적 문서야. 근데 여기 자유인한 개념이 이제 나중에 귀족이나 성직자가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이게 근대적인 어떤 현장 문서로 바뀌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없어요. 불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 역할을 하는 것이 3대 문서가 있죠. 대원장, 권리청원, 권리장정. 그래서 원래 의도와 달리
시대가 들어가면서 법의 해석을 달리하면서 이제 뭐냐면 근대적 문서로 재탄생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원제의 의의는 국왕에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근본 원리가 확인됐고요. 그리고 영국의 입헌 정치가 기초도 이뤘고 대의 없이 가세할 수 없다는 정통이 마련됐고 개인의 자유와 토대 및 배심 제도도 보장해줬다. 뭐 이런 내용들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기획과 관련된 개혁 내용을 두 가지 서술해보고 니은의 내용을 써보고 그 다음에 자료 B에 문서 체결된 왕의 실정을 두 가지 말해보시오. 이 문서의 기본적 성격을 기술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개혁 내용은 국왕법전의 간헐범위에서 넓은 모든 자유무대 제소할 수 있는 또 개방을 했고 국왕법전의 간헐범위에서 순회재판선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지방민들이 와가지고 재판을 못 받으니까 지방을 돌면서 순회재판한 거야. 망시재판이 국왕법전이. 그러면서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을 억제하려고 했고 그리고 재판은 상당히 이제 배심원 제도에 갖고 했다. 배심원 제도 아시죠? 그래서 영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심원이 있어요. 배심원은 어떤 역할을 해요? 유무죄를 결정하죠. 보통. 그리고 이제 유무죄를 결정한 유죄로 판결되면 배심원단에서 유죄 판결하면 뭐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재판관이 형량을 때리잖아. 그러니까 법의 관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어떤 상식에 개입할 수 있도록 이게 법적 판단에 개입할 수도 하는 게 배심원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주로 배심원제를 해요. 우리 같이 이제 그 배심원제가 실시되지 않는 국가들은 독일법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건 대륙법에.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민참여재판인가? 거기에서 이제 배심원제 하자고 이제 조금씩 하긴 하는데, 자, 하여튼, 그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랜드 기본법, 성직자도 범법 시에는 교회법정이나 어디 법정, 국가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료 B번에 보면 대원장의 조낭의 실정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큰 실정이 실지왕이라고 부를 만큼 필립 2세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부배 전투에서 깨졌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프랑스 내 영국 영토를 거의 대부분 상실했다는 거. 그 가스코노나 브루드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상실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권을 들렸어. 그러니까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제 그 영국교회 수장이에요. 예, 그걸 둘러싸고 교황 이노케티우스 3세하고 한번 붙었다가 파문에 처해지니까 깨갱하고 머리 숙이고 사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능했으면 귀족들이나 성직자들이나 부르주아들 개기지 않겠죠. 근데 너무 무능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이 또 세금부터 부과하니까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귀족, 성직자, 도시민들의 봉건적 특권을 확인하는 문서가 뭐였다? 대원장이었다. 마그나 카르타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보너스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전시가와 관련된 건데 그 앞에 시전 정시가만 물어봤잖아요. 좀 약간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개정 정시가, 경정 정시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뭘 물어보기 경정 정시가를 물어봤어요. 문종대 시시한. 그 문종대 시시한 경정 정시가를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쭉 읽다 보면 향리의 9단계 승진 규정을 만들었다. 그 내용이죠. 그 단계가 이제 어떤 단계냐면 경종 때야. 아니, 문종 때야. 문종. 그래서 이 문종 때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시시한 그 토지제도 내용이 뭐냐면 경정정시가야. 그래서 경정정시가 내용들 외워두셔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수했고, 무관에 대한 대우가 현저하게 개선됐고, 종전에 전시가 지급됐던 상가에 탈락됐고, 한해가가 소멸돼서 일원화되고, 무상계 전시하고 발사가 전시가 있고, 항직에도 지급했고, 그 다음에 15가 이하는 시지가 급여되지 않았다. 그리고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좀 물어보는 게 개정정시가하고 경정정시가의 차이점, 그 내용들, 이런 것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전시가 내용 한번 암기할 필요는 있어. 왜냐면 나올 때가 됐어요. 한도가 안 나왔으니까 나올 때가 됐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출진 그 지급 대상에 대한 두 가지 견해. 또 양반 공홈정시법이라는 걸 물론 예전부터 있었는데 명칭이 요때 이제 확립된 거예요. 자, 요때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그때 이제 견해 귀족제사회론하고 관료제설 다르죠. 귀족제사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보통 통론에 있는 내용인데 5품 이상 수여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반면에 이에 대해서 관료제설은 어떻게 하죠? 5품을 간품을 해석하는 게 아니죠. 공원의 등급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공원이 있으면 간품에 상관없이 모두 관리 지급했다. 관리에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모든 관리에게 관리 지급은 이게 관리에게 지금 조사 빠졌네. 예. 그래서 이제 관료제설하고 귀족제설의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그 관료제설하고 귀족제설을 따로 문제는 안 냈어요. 이번에는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는 설이다 해가지고 어떤 관점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찾아보세요. 예, 제가 정리한 그 표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인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 체결했던 무엔회담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대개 보면 2차 세계대전 자체는 안 나와요. 인구에서는. 근데 그 전에 히틀러가 이제 오스트리아 합병하고 무엔 협정 맺고 그다음 슈텐트 합병하고 폴란드 갈등 빚는 그 외교 관계 관련된 내용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한 두세 문제 나왔는데 자,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 다음은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의 자료이다. 답안 작성의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자료 A가 있는데, 이 자료 A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무엔 협정이에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쭉 내용을 제가 그 검색해서 찾았어. 이거 부분은 무엔 협정이 없는 거를. 자료 이제 B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동소, 불가침, 다른 비중이 가는 독소 불가침 조약이죠. 이것도 예전 기출에 언급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내용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럼 자료 A의 1차 사료 명칭, 무엔협정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때 이제 기획국가,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대독 정책의 방향을 쓰시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때 뭐죠? 유화 정책을 실시했다. 히틀러가 이제 뭐 오스트리아도 먹고, 그 다음에 체코도 이제 위협하고, 그러니까 그다음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뭐냐면 이제 히틀러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준 다음에 유연한 정책을 실시했죠. 히틀러에게 뭐만 떼주면 이제 무연협정에서 슈텐트만 먹고 그냥 더 이상 체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슈텐트 떼어는 줬더만은 어때요? 도장 찍자마자 어디요? 체코 전체로 먹어버린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유화 정책이 실패를 했고, 근데 그때 제 생각에는 그때 막았어야 돼. 히틀러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10만 명, 20만 명 정도 죽을 거를 100만 명, 1000만 명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끌려다니면 안 돼.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면 잘못하면 전쟁할 수 있다는 각오를 보여줘야지 안 하는 거지. 이렇게 뭐 끌려다니면 북한이 갑질할 수가 있어요. 예, 힘이 약해 보이면.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번의 가조약 체결 당시에 양국의 정치적 의도를 두 줄에 쓰시오. 자, 그럼 가조약은 이제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소 불가침 조약이죠. 그래서 이제 의도는 뭐냐? 소련은 코미테란 세트를 원하는 공동의 적들이 서싸워 약화되기를 원한 거야. 그래서 코미테라는 조직이 있었죠. 그래서 공동의 적들은 누구예요? 자본주의 국가들이죠.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지네끼리 싸우기를 원했던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 독일 같은 경우는 폴란드 침략에 앞서 소련 개입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조약이고 실제로 이 비공개 조약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을 때 공개 문서가 있고 공개 조약이 있고 비공개 조약이 있어. 비밀 조약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독일이 폴란드를 칠 때 소련도 같이 치자는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독일이 그 뭐냐면 바르샤바 동쪽 지역을 서부 지역을 먹고 그 동쪽 지역을 누가 먹는 거죠? 러시아, 소련이 먹는 거야. 발트해 연합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곧바로 이제 쳐들어온 거죠. 소련과 독일이. 그런데 이제 동부 지역 같은 게 폴란드 동부 지역을 이제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줘야 되잖아. 소련이. 폴란드에 안 줘요. 자기 땅으로 편입을 시켜. 저쪽 그 백러시아 지역으로 편입시키고 대신에 독일 땅을 떼어다가 폴란드에 갖다 준 거예요. 그 오데드 나이세스 강 그 주변을 떼어다가 강제 이주시킨 다음에 떼어준 거야. 그래서 지금 국경선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서독하고 폴란드 간에 이제 뭐냐면 국교를 이제 맺을 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근데 브렌트가 그냥 넘어가자.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띄워주고 폴란드 땅을 인정하고 국교를 맺은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좀 같이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조약의 이제 결과 니은 당시 소련 군사활동 이거 쓰시면 돼요.
또 비밀조약의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한번 여기에서 그 관련된 것들 예전 기출 문제 나온 것을 나올 것 같아서 최근에 북한하고 이제 미국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 지금 김정은이 막 헛박질하고 있잖아. 그 미사일 하나 만들었다고 핵미사일 만들어놓고 하서 갑질하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헛박질하고 히틀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히틀러는 힘이 있었지만 지금 김정은 힘이 없죠. 그 차이 때문에 지금 깨강하고 이제 조용히 있는데 최근에 너무 좀 조용해 또. 미국하고 제가 생각해 북한하고 한 1년 내에 전쟁이 날 것 같긴 한데 전쟁 나면 어떻게 하겠나 이거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저도 이제 도망가야 되고 막 그랬는데 우리 집이 양주거든요. 그 북한의 장사점포 바다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한강 이남으로 어떻게 옮겨야 될까 지금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아휴 부담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6번 문제를 좀 볼게요. 6번. 자 6번은 뭐냐면 이와 이항사상이에요. 이것도 한번 나올 때 돼서 한 10년 전에 나왔던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자료 A하고 자료 B가 있는데 자료 A는 이제 뭐 청명도서이나 그 내용들 보면 이제 그 이를 강조하는 거니까 이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는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사료도요. 그래서 요거는 이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만 알면 자연스럽게 그 앞에는 이항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죠. 그래서 한문사를 공부하실 때 요게 뭐 다 이걸 해석한다는 생각을 포기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 20, 30년 동안 밥만 먹고 한문하는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예. 그걸 해석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예전에 몇 번 강조했지만 단서를 보세요. 단서. 그 출처들. 그리고 어떻게 하든 단서를 찾아가지고 배경 지식과 연결시키세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항과 이의사상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이항은 이제 그 15페이지 보면 이제 주리론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이를 강조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기불상잡, 그 다음 이기이물, 이성기후에 대한 이를 되게 강조했고, 도덕적 실천을 강조했고, 이항이 이의 자발성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은 그 시대적 분위기가 어떤 시대였죠? 훈적 정치하고 대입했던 시기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이의는 이항보다 좀 한 세대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 나이 차가 20, 30년 정도 이렇게 차이를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의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혁적 진보적 이항보다 기의 역할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통기국론은 꼭 외워두셔야죠. 이거는 이통기국론 뭐냐? 이와 기는 불상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같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이가 보편적이는 모두 다 내재돼 있어 사무 속에. 근데 형태가 다른 건 뭐죠? 기의 차이 때문이죠. 그 이통기국. 그러면 이를 잘 발현시키려면 뭘 갖춰야 돼? 기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이제 민생 안정이나 양생책 이런 것들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관심 가졌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해가 당시 살았던 시대는 이미 이제 훈척은 없어졌죠. 사임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했던 선조 시대야. 그래서 실질적인 정치적인 문제, 개혁 문제, 16세기 때 사회 개혁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것들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대동법의 그 원료였던 숭의법을 이제 실시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10만 양변설 이런 것들 이제 있고 방권 수포제는 이제 보다는 군적 수포제 폐지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날 군적 수포제였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10만 양변설에 대해서도 이거는 좀 약간 말이 많아. 왜냐면 이 10만 양변설을 이제 주장한 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선조 실력은 없고 선조 수정 실력이 있어요. 수정 실력이 있고 선조 수정 실력이 선조 실력이 그 만들어지고 나서 100년 뒤에 만들어진 거죠. 그 앞에는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북인 정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의를 깎아내렸는데 요건 노동세력들이 만든 거죠. 수정실록은. 왜 이게 수정실록 만들어졌냐면 정권이 한번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때 사료가 많이 분실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수정실록은 그러니까 선조실록은 좀 부족해. 그래갖고 사료를 찾아가지고 없는 사료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만든 게 선조 수정실록이거든요. 근데 이 선조 수정실록을 만든 게 노동세력들이 이제 집권했던 데인데 당연히 누굴 받들어 모시겠어요. 이의를 받들어 모시겠죠. 그러면 이의에 대한 없는 것도 있는 것도 다 끌어다 쓴 거야. 근데 이제 그 10만 양변설이 이제 그 이의의 행장 속에 나와요. 잠깐 언급했는데 이게 별다른 기록이 없는데 이게 원래 양변설만 나왔다가 어느 2만설, 3만설, 10만설 이렇게 되다가 선조 수정실록에 집어넣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의가 주장했다는 건 아직까지는 의문점이 많다 그거죠. 학계에서 논란이 많고. 자, 하여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서로서 동어문답 만원 봉사 성악지효 재앙학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반대에서 이제 2는 성악십도가 있죠. 그래서 성악십도와 성악지효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성악십도는 뭐냐면 이제 군주가 자연스럽게 수수하는 거. 그 다음에 성악지효는 뭐야? 대학이나 기준을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서 신학을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항학파는 남인계열, 그다음 이학파는 서인계열, 후에 노론 이렇게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밑에 이제 도학정치론과 군주론에서 성악군주론에서 이항의 성악십도하고 이의 성악지효 차이점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자료 A는 2항이고 자료 B는 2인데 여기에서 이제 기획과 관련된 그 자료 A의 사상과 이론을 내용을 두 줄로 이제 서술해보고 이런 이론을 주장했던 당시 사림의 입장을 말해보시오. 이건 이인을 강조하니까 이발기수설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각기 그런 까닭 있고 당연히 원리 2가 3을 이전에 있고 기가 움직일 때 거기에 올려타서 따라다니는 그래서 이제 이발기수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은 있어. 욕망은 기죠. 근데 욕망을 내버려두기는 어떻게 돼요? 예? 지 멋대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가 해가지고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뒤에 이제 사림의 입장은 어땠어요? 훈천적지와 투쟁하는 과정이 입의 자발성과 도덕성을 내세요. 그래서 여기 실천이라는 건 도덕주의 실천이에요. 여기서 실천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통기국론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이기불상이 이렇게 된 내용들은 이통기국론은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쓰시면 되고 사림의 입장은 이때 정권적하고 현실을 주도하면서 개혁하는 입장. 현실 문제의 입장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실천이라는 건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화의 역할. 성악지효의 신화의 역할은 뭐예요? 혁명한 신화가 성악을 군주에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이 성악이라는 것은 이제 군주도 고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리학적 가치관을 체득해야 된다. 그 논리거든요. 그 왜 나타났냐면 이게 조광조 이후부터 나타났는데 조광조 때부터 그전에 뭐가 있었죠? 영산군이 있었잖아. 연산군 사이코패스죠. 그래서 군주다도 연산군처럼 무능하면 뭐예요? 무능한 거는 이제 괜찮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쳐낼 수 있다는 것들 어떤 선례를 만들어줬고 군주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성악군주론이 등장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내용도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7번 보죠. 7번은 뭐와 관련된 일제강점기 때 역사학자들이 관련된 내용인데 주로 이제 민족주의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민족주의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주의 학자들 진단학회 이렇게 되는데 민족주의에서 항상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신채원은 본래 안 나오고 항상 박은식이 나와. 좀 이상해. 인고에서는 신채호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은 신채호 많이 나오거든요. 그 하여튼 있고 자료 B는 이제 이거와 관련된 건 사회경제사학으로 유명한 사람은 백나온이죠. 그러니까 뭐 사회경제사 이청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항상 나오는 사람이 백나온이야. 네.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이제 한번 그 일제강점기 때의 이제 사학자들 한번 의견을 좀 보죠. 요거는 이제 그 사학사 부분은 구특강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자, 민족주의 사학은 이제 배경은 신민사학에 대응해서 이제 민족사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박은식이 있죠. 한국통사. 그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한국운동 지열사. 그건 두 책이 있어요. 그래서 혼을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한국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불법적인 한국 침략 과정을 서술하면서 민족정신 혼을 파악했고,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자학사학이라 할까요? 좀 약간 부정적이고 한국 멸망의 원인을 내부적 원인을 파악했다는 게 좀 문제점인데, 뒤에 이제 3.1운동에 영향을 받았었던 한국 독립운동지열사는 좀 긍정적으로 봤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곳은 한국운동지열사는 별로 안 나오고 그 앞에 한국통사가 많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신채원은 그냥 건너뛰죠. 예. 이 사람은 뭐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뭐 이런 책만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뒤에 넘어가서.
정인보는 아까 침해했던 것처럼 이제 조선사 연구를 했고, 조선하고 운동하고 또 관련돼 있죠. 어를 강조했고. 자, 사회경제사는 이제 다른 사람 다 볼 필요 없고, 백나온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백나온은 조선사회 경제사나 조선봉건 사회 경제사 이런 것도 있고, 한국사회 발전 과정을 세계사적 제민족의 같은 번지버지 역사로 흡수했다.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중세사 부제론이나 이런 것들 이제 주장했던 건데, 그다음 시민사학이나 다른 이제 사회경제사학에서는 이걸 부정하고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서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정체적인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중세의 한 유형으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거. 그래서 토지 구분제나 중앙집권제 관료제를 정체성으로 본 게 아니라 중세 한 유형으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갖고 정체성을 거부했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의 또 특징이 뭐냐면 근대적 맹화라는 걸 뜻했어. 조선후기 때 우리 근대적 맹화 얘기하잖아요. 내재적 발전론. 이 사람이 제시한 게 뭐냐면 이거야. 이행기를 줬어. 이행기를. 그래서 후에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60년, 70년 들어가면 남한학계나 북한학계나 이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백나온 자체가 이제 그 사회주의 사학자이기 때문에 또 정치가였죠. 이 사람이 또 좌파 정치가였죠. 그래서 이제 좀 공식적으로 꺼지지만 이 사람이 제창했던 그 자본주의 맹아론 같은 것들, 이행이라는 개념들 이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 받아들이는 개념이죠. 예. 자, 그래서 있고 그렇지만 사회경제사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실증성에 문제가 있고 서유럽 중심이었고 민족 문제보다는 계급의식을 강조했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한국사 내재적 법칙을 해명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제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실증사학, 문헌고증사학이라고 하죠. 랑케의 이론을 받은 개별적인 사실들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제 이 실증사학자들은 이제 진단학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병도, 뭐 이상백, 김상기, 송진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친일전 청구학회를 비판하면서 진단학회를 이제 창간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일본에서 유학 가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야. 와세대, 뭐 도쿄대, 뭐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스승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본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한테 배운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 학자들 배우면서 은근슬쩍 뭐도 이제 유입됐냐면 신민사학 같은 것들 유입된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받아들인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그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그 사람의 제자들이 뭐야 또 그걸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민사학의 어떤 잔재들이 좀 남아있는데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순수했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실증주고 시민사학에 대응하면 얘들도 승복할 것이다. 팩트를 제공하면 얘네들도 굴복할 것이다. 지금 인명 게시판 항상 얘기가 팩트맨들 있죠. 예.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는 거야. 팩트만 뭐하면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좀 약간 현실 타협적이고 그런 것도 있었다. 예. 자, 그 다음에 신민족주의 사학 쪽 좀 외워두셔야겠죠. 여기 문제는 안 냈지만 되게 중요해요. 그래갖고 이제 신민족주의 사학 중에 이 사람들 안재홍, 송지택,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한번 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너스 문제 때 한번 내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나올 때가 됐어. 한번 쭉 보다가 오래전에 객관식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끄집어낼 필요는 있어갖고 한번 낼 것 같은데 그래서 안재홍하고 송지택 꼭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안재홍은 역사학자면서도 해방 공간에서 또 뭐냐 정치가로서 활동했죠. 국민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화합작 운동도 추진하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신민족주의 사학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문헌고증학이나 사회경제적인 어떤 것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계급과 민족도 동시에 중요시 여기지만 계급과 민족보다 민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7번. 자, 거기 이제 자료 A와 관련된 저서는 박은식의 한국통사고. 자, 이 사학삭자의 근대 역사인식에 입각한 최초의 한국 근대사였다. 그러니까 통사라고 하면 우리가 고대부터 이렇게 했다고 이어지면 안 돼요. 예, 저는 이제 고대도 잠깐 언급돼 있지만 근대를 중점적으로 했고, 요때 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사의 통자가 아니라 아플 통자야. 우리 아픔 역사 이런 것들이고, 자 기억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저자의 역사적 특징. 그래갖고 이제 옛사람 이르기를 나라는 명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면할 수 없다 등등해서 나라는 형체고 백이요 역사는 정신이다 혼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역사의 원동이 인간의 정신을 보는 관념사로서 사회의 진화로 쭉 결합된 이론이고 독립투쟁의 필요성을 강화시킨 실존적 역사학이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예요? 관념사관.
사회 진화론적 요소, 그 다음 필연성, 실존적 차원 역사. 한 세네 개 키워드 외워가지고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자유 B가 누구인지 말해보고, 그가 DNA 입각한 한국 역사 시대 구분을 어떻게 인식했을 것. 자, 기형은 백나훈이고요. 그거를 이제 시대 구분은 삼국 이전은 원시 공동체 사회, 그 다음에 삼국 시대는 노예제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통일과 조선 시대까지는 그 동양 봉건제 사회, 그 다음에 이제 개항 이후에는 이식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이제 있어. 그러니까 신라 통일 이후는 통일신라 시대까지죠. 예. 그래서 이 통일신라를 예전에는 고대에 이렇게 했는데 그 뭐냐면 이거 잠깐 어떤 분이 이걸 고려 이렇게 쓴 건데 그 예전에 제가 잘못 쓴 걸 적어놓은 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 보신 분들 신라 통일 이후니까 신라 통일부터 해가지고 어디죠? 고려 조선까지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처음 올릴 때 좀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수정 내용이 있는데 고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근데 신라 통일 이후를 완전하게 또 그 봉건사에도 본 것도 아니에요. 그 이행을 뒀어요. 이거 신라 통일신라 시대를. 그래서 예민한데 한번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개항 이후의 사회 이식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조선 후기를 뭘로 봤죠? 조선 후기를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조선 후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조선 후기를 자본주의 맹화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너스 문제 볼게요. 보너스 문제. 자, 보너스 문제 그 4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신민회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신민회는 인고에는 지금까지 별로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왔다고 보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수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능력이 자주 언급됐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신민회 보기 전에 잠깐 예국계몽 운동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19페이지. 자, 예국계몽 운동의 이제 그 특징을 보면 정치적 지향은 입헌군주제고요. 단 신민회는 공화정을 지향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상적 기반으로서 예전에 딱 한 문제 나온 게 사회진화론. 이거 좀 외워두시고요. 강자의 논리에 시작됐지만 약자가 강자대에서 대개한 이론으로 변화됐고 동양삼국이 다 받아들였어요. 베트남이나 나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안회가 있죠. 보안회는 뭐와 관련된 거죠? 항무지 개척권을 요구하면서 그 당시 이제 일제의 항무지 개척권을 반대하면서 했고 최초로 경제 구국운동에 성공한 케이스가 보안회예요. 예. 그 다음에 현정연구에 대한제강에 있는데 현정연구와 대한제강에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신민회를 볼게요. 자, 신민회는 다양한 구성으로 있죠. 그래서 안창호, 양기태, 이통영, 이동희 등등 각계각층의 인사들 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김창수도 있었어. 김창수가 누구예요? 예전에 예전에 요즘에 영화 나오잖아. 김구도 있었죠. 그래서 김구가 나중에 배원인 사건 걸려가지고 잠깐 그 감옥소에 있다 도망쳐 나오거든요. 김구가 탈옥의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두 번인가 막 도망쳐 나와. 예.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 도망쳐 나오는데. 예. 그 목표는 국권 회복과 공화정책 국가를 건설하고 포면적 합법적 문화적 경제 실력 양성 운동이지만 내면적 무장 투쟁을 같이 했다는 거. 다른 그 예국갱 운동과 좀 차이가 있어. 신민회는. 그 다음에 이제 포면적 활동이 있고, 그 내면적 활동은 독립전쟁론에 의거해가지고 독립군 기지건설 이런 것들 했죠. 그래서 한흥동 사원부, 신흥무관학교 이런 것도 있죠. 독립군 기지나 군사학교 만든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후에 신민회 활동, 신민회 회원들이었어. 결국에는 그 백오인 사건으로 완해됐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신민회 부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민회는 다른 예국계몽 운동 단체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는 예국계몽 운동 단체 의의들은 되게 보면 신민회에 한정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개는 신민회를 제외한 그 단체들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게요. 자, 여기 다음 사료에 관련된 단체의 명칭을 써보고 이 단체가 지향한 정치체제를 한 줄 이내에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아래 사례에 반영된 전쟁 전략에 계획된 이유를 해보고 이 단체의 회원이 그 건설한 밑줄친 내용과 관련된 학교의 명칭을 쓰시오. 자, 단체는 신민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정치체제 지형은 뭐죠? 입헌군 주제가 아니라 요거는 얘네도 좀 예외적으로 공화제를 바탕으로 근대국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유는 이게 이제 그 밑에 이제 안도산이니까 이제 안창호인데 여기 이제 여기 뭐냐면 아까 언급한 점 독립기지론이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는 신령 양성운동을 한계를 깨닫고 장기적 무장 독립 투쟁을 하자. 그래서 신령 양성운동과 의병운동 결합 형태로 독립기지론을 제시했어. 독립전쟁론을. 그래서 그 만주나 연해주에 독립기지를 만들고 뭐냐면 학교나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또 군사훈련을 시켜갖고 실력을 양성한 다음에 강대국이 싸울 때 그 틈을 노려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독립시키자. 군사력을. 그래서 신령 양성운동하고 뭐가 결합돼요? 의병운동이 결합된 형태가 독립전쟁을 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밑에 줄친 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예요? 이시영제가 만든, 신흥무관학교죠? 신흥무관학교 유명하죠? 10년 동안 존재했고, 많은 이제 독립군들을 양성했던 그 학교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죠. 5번은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이거는. 임용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거기 수능 문제는 자주 언급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냈는데, 다음 조약의 명칭을 쓰고 일본이 이 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정치적 배경을 써보시오. 그리고 일본이 밑줄친 지역을 청호부터 넘겨준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고, 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이 취한 조치를 서술해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 조약은 뭘까요? 간도협약이죠. 간도협약.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정치적 배경. 일본이 그 당시 이제 이게 1909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대한제국 멸망하지 않았죠. 예. 그런데도 일본이 그렇게 이제 조약을 청나라와 맺을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울스타 조약으로 대한제국 외교권을 뺏겼기 때문이죠. 이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넘겨준 대가로, 도문강 이북 지역을 넘겨준 대가로, 얻은 것은 뭐냐면, 만주의 철도 부설권, 정확히 안봉성 철도 지선이죠. 그걸 얻고, 그 다음에 탄강 채굴권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조치, 그러니까 그 전에 대한제국 이제 강무개혁 시기 때 했던 조치들 보면 이봉윤을 간도 관리사를 파견했어요. 우리 땅이라는 걸 이제 알렸죠. 이런 것도 있고 일본도 초창기 때는 이게 대한제국 땅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출장소도 두고 그랬는데 통감부 출장소도. 근데 이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간도를 넘겨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조선족 자치주 그 부분이 간도 땅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이 8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내러티브 테스트하고 그와 연결된 이야기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거다 지금 하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야기 수업.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설 강사를 시도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이제 한번 깨겠다고 이야기 수업인가? 그걸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 낼지 안 낼지 그냥. 예. 그래서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이야기 수업 같은 녹색책이 있긴 있는데 그게 잘 안 보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기본 강의서에 실지도 않았어요. 중요하지도 않아서. 왜냐면 내러티브하고 많이 겹쳐가지고 하는데 한번 봐두세요. 예. 자, 그러면 이 자료 1번은 이제 비잔티움 제국과 관련된 것들인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예문이 나왔던 거야. 객관식 기출 문제. 내러티브 테스트. 테스트 유형 세 가지였죠. 갈색책을. 그래서 내러티브 유형과 그다음 설명적 테스트 유형, 그다음 또 하나가 뭐죠? 사후 테스트 유형. 그래서 세 가지의 장단점이 갈색책의 내용이 있거든요. 협의의 내용은 이제 이야기 수업과 관련된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요. 자, 가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각각 써보고 기억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자, 김 교사가 쭉 얘기하고 그 테스트 유형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테스트의 유용한 점을 가와 같습니다. 이 테스트는 뭐야? 내러티브 테스트의 유용한 점이죠. 그래서 갈색책에 있는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러티브 유용점을 쓰시면 안 돼요. 분명히 내러티브 테스트라고 했잖아. 그럼 한정이 있으면 요게 맞춰갖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자와 대화를 참여할 수 있고 내용 위에는 정리, 요약 수준을 넘어서 학생들 교재 내용을 비판 제기할 수 있고 학생의 반응이 가장 다양하고 적극적이죠. 그리고 선행 지시를 수정하고 교재 내용을 재구성하고 등등등 있는데 갈색체에 있는 내용도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공산적 꾸민 형상에 대해서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각각 써보. 나는 이제 뭐냐면 내러티브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야 지금.
설명책 테스트와 다르죠? 구조적 분석적 테스트가 아니라 이거는 특징은 뭐예요? 여기에서 효과적인 진행 방법은 아니야 지금 나는 어디에 있다 구조적 요소보다는 개인의 의도를 강조하는 거죠.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고. 예. 그래서 이게 남색책에 있어요. 남색책에 이제 지휘사를 발견하게 돼서 얘기할 때 보통 이제 분석적이고 분석적인 것들은 설명적인 것들은 어떻게 설명? 원인과 결과를 해서 마드리드 해갖고 막 원인이 어쩌고 그런 나오는 있죠. 근데 여기에 와서 내러티브는 뭘 강조해요? 주체를 강조하죠. 사람을 이게 이제 의도와 이런 것들은 이제 강조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공산주의 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색책에 있어. 좋은 말은 아닌데 공산주의 꿈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정확하지 않은 개념과 공상을 역사적 사실과 뒤섞어 버리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 강사가 이제 그런 것도 있어. 판타지와 개념을 왔다 갔다 해. 역사 사실을 어제 찌라시 같은 것들 해가지고 계속 뭐 역사 사실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하는데 좀 그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그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니을의 이제 이야기 속 방식, 이 녹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 학습 방향 이야기 활동의 하나의 사건을 인물의 행위, 의도, 동기, 목적에 따라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 속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서술 형식뿐만 아니라 역사 사고에 적합한 인지 도구 내지 사고 양식이다. 그래서 요 내용들 각해서 역사 수업을 돌 때 유용한 점 두 가지 쓰시오. 교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여기 빠졌네. 거기 중간에 이자가 빠졌거든요. 예.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의 과거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구축할 수 있다. 등장인물과 갈등 구조를 통해 학생들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등등등. 한 세 가지 있으니까 이제 외워두시면 되고, 나와도 뭐 한 가지 쓰고 나오겠죠. 뭐 세 가지 쓰고 나오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디귿을 관련된 내용을 썼고, 리을. 자, 리을을 통해서 학생들이 알게 된 점을 쓰고, 미은 속에서 발언 속에 강화하고 있는 이야기 속의 문제점을 쓰시오. 그래서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야기를 읽거나 듣다 보면 학생의 역사상의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입장을 쓰게 된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유용한 점이 뭘까요? 이거는 역사가 단지 사건이나 현상의 연대기적 나이가 아니라 인간적 고뇌나 그 이상에 걷는 사람들이 기록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사의 이야기 속에 부각된 역사적 인물의 감정과 정서를 통해서 인물들의 상황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양날의 칼이야. 장점이 되지만 또 뭐가 되냐면 한편 또 단점이 될 수 있어. 이야기 수업에. 그리고 단점 내용도 뭐냐? 이걸 하다 보면 자료나 사건의 분석적 비판적 관점이 투영되기 어렵고, 따라서 교사의 논리와 해석에 무비판적 해석 매몰되기 쉽고요. 학생들 강력하게 이미지화해서 무비판적이고 포용적인 역사 해석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경종을 생각하면 뭐만 생각나요? 고자만 생각나. 그 누구죠? 잠깐만. 갑자기 생각나네. 영조의 형이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경종 맞죠? 경종이 생각은 경종 고자만 생각나. 왜 생각나겠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슨 강사 맨날 경종 얘기하면 뭐야? 장혜빈이 부사를 흔들어가지고 맨날 했다. 그래서 경종 고자만 생각. 경종 때 맨날 고자만 한 게 아니죠. 왜냐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생각 안 하고 맨날 얘기한 것만 어떤 이미지만 생각난단 말이야. 그것도 문제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요거 한번 낼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문제점을 쓰고 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누굴 싫어하잖아. 제가 인명은 구체적으로 말 안 할게요. 예,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점보다는 문제점을 생각해갖고 쓰겠죠. 그래서 한번 안개해 두세요. 예, 두 가지인데 한번 두 가지 쓰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뭐야?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보고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쓸 것. 이렇게 보는데 효과적인 진행 방법은 다와 같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와 관련 이야기 수업의 효과적인 방법을 한 거야. 그래서 긴장과 갈등을 이야기를 포함하거나 학생들 관심을 촉발시킨 클라이막스를 이용하는 방법. 요거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구조화된 방법. 그래서 이 이야기 수업을 효과적으로 구조화된 방법 딱딱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수업 녹색책인데 마지막 부분에 그게 세 가지 구조들이 딱딱 떨어져 있거든요. 아마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채점을 표가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건과 관련된 모순된 자료의 해석을 하나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담을 것이 고민해봐야 되고, 이야기 속에 전달하는 에세이가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고,
그 사건이 관한 이야기를 부각하는 정서 정의적 측면의 비판을 이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요것도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앞에 언급한 그 문제점 있죠. 그 문제점에 대한 극복적인 방법으로서 이 구조한 방법을 쓰시오 나올 수가 있겠죠. 예. 문제가 딱 되죠. 누구 생각해갖고 딱 문제를 유추해보면 이미 이제 답안이 뭔가 얘가 그 문제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출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내러티브나 그 이야기 수업을 내면 그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에서 좀 비판적인 측면에서 그 비판점을 극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또 문제를 만들어 갖고 낼 수도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할 텐데 좀 홍보 말씀드리자면 요게 이제 요번에 2회씩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8회까지 갔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3주 뒤에 이제 시험이니까 9회, 10회, 11회 이렇게 3번 하고 9회는 이제 토요일 날, 10회, 11회는 일요일 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회, 13회, 14회 토요일은 12회, 그 다음에 일요일은 13, 14회 마지막 14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은 다다음 주는 제가 이제 보너스 문제를 더 많이 만들었거든요. 문제를 좀 늦게 공개할 거예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좀 빨리 좀 공개하면 안 되겠냐. 근데 이거는 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제가 만든 시간도 있고, 다다음 주에 빨리 공개하면 안 되죠. 금요일까지 자료를 이제 정보를 찌라시를 취합한 다음에 그 찌라시라도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보너스 문제를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금요일 오후나 저녁 때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예,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